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주를 그 방송은 나갔지만 저희들이 조금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지금 슈퍼 항체를 가진 상태로 더 강해진 상태로 돌아온 껐다꺼이 브라더스 멤버들입니다. 오늘 방송 153회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4명이 있는데 1명 빼고 다 확진해라는 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더 강해져서 여기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안 걸릴 거예요. 앞으로는 걸리려나 또 재감염 되진 않겠지요. 하여튼 조금 있다가 확진에 대해서 어떤 아픔과 그 어떤 팁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 모인 멤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대 방향으로 소개를 시작하지요. 자, 애기 아빠 앙팡피님 자기소개 및 근황 토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육아와 영화를 좋아하는 앙팡패입니다. 앙팡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나 마나 네, 드디어 그분을 영접해가지고 분이 누구죠? 코씨 로다씨 영접했다길래 무슨 당선자라는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네, 저희 집에 드디어 코로나가 방문하셔가지고 예. 저희 집의 첫 번째 확진자는 저희 첫째 딸이었고요. 아기가 먼저 네.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기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열흘 됐는데 40도.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직감적으로 코로나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아기들 월요일이었거든요.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품에 안고 1시간 20분인가를 있었어요. 근데 애가 중간에 제 가슴에서 막 토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토하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원래 되게 활발한데 그런 모습 거의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막 당황하다가 이제 검사했는데 첫째만 양성이 그날 떠가지고 이제 첫째를 근데 애기니까 7살이니까 어떻게 격리를 따로 시키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회의 끝에 아내와 이건 어쩔 수 없다.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위드 코로나. 함께 가자. 위드 코로나 위드 도토. 위드 패밀리. 그래서 약을 잔뜩 받아오고 애기 약을 잔뜩 받아오고 이제 와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39도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40도에서 39도 사이를 이틀 반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3일째 되는 아침부터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째는 그러고 나서는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릴레이 둘째한테 옮겨가지고 그날 밤에 둘째가 뜨거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진짜 위험했던 게 둘째는 열이 진짜 안 내렸고 한 이틀 정도 되는 순간부터 숨소리가 안 좋아지고 기침을 하는데 컹컹 소리가 나고 몇 살이죠? 둘째 이제 완전히 20개월 좀 안 돼. 20개월 저속상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제 하다가 아침 일찍 이제 전담병원을 찾아가지고 다행히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바로 입원식이라고. 더 늦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이제 아내는 같이 입원하고 근데 다행히 입원실이 또 있었어요.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다행히 딱 한 병실 비어가지고 입원해서 3일 정도 또 입원을 한 뒤에 좀 괜찮았는데 그 나와서도 지금까지 한 그저께까지도 계속 몸이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좋아지고. 그렇군요.
들어간 사이에 제가 확진돼가지고 몇 주를 같이 거의 2주를. 저희 아내가 3차 백신까지 맞았었는데 아내가 제일 마지막에 걸려가지고 좀 모든 가족들이 2주 동안 집에서 밖에 나지도 못하고 야. 네 그렇게 코로나 일지를 쓰고야 말고 그렇군요. 말게 됐습니다. 결국 오고야 말았군요. 네네네. 요즘에는 네. 뭐 그냥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지. 요즘에 그냥 걸리는 것 자체가 큰 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코로나 한 번씩은 걸리길 기다리는 중이고 그냥 증상이 크게 심하지만 않으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하고 어른들. 고령인 분들 와. 생명의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참 너무 놀랐어요 사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우리가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균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차라리 요즘 걸린 건 다행인 것 같다.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걸렸으면 사실 그렇죠. 그때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역병 걸린 그 환자처럼 다 대하고 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화하다가도 잘 지내세요 나 코로나 걸렸어 뚝 여보세요 이게 링 바이러스도 아닌데 LTE로 옮길까봐. 진짜 근데 지금도 그런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렸다고 하니까 야야 그럼 너 막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우리 한 안 가이? 몇달 보지 말자고 막 그게 야, 코로나가 이게- 초에 이렇게 확진되는 사람이 주위 접촉자라고 예, 했을 때 밀접촉. 주위 사람들 반응이 정말 서운한 적이 쎄하죠. 많았어요. 이게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확실한 게 내가 한가하고 여유 있을 땐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만약 나한테 중요한 스케줄이 있거나 예를 들면은 내가 내일 모레 막 몇 천만 원짜리 그 뭐 비즈니스 관련된 사업 미팅이 있어. 근데 갑자기 확진된 옆에 있으면 그럼 절대 못 만나는 이게 맞아요. 놓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하여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게 그러니까 저도 상처받은 적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안 감독님이십니다. 자기소개 안 하고 쑥 들어왔는데 자기소개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유명한 감독이랑 감독입니다. 다람쥐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우리 그 확진계는 우리 중에 시조새. 그쵸. 예. 털이 달렸죠. 이번 델타로. 네.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도 한번 걸려보시면. 시간 봐서요. 오늘 좀 바쁘셔가지고. 오늘 또 변이가 많이 나와서. 유행에 좀 민감하신 분. 네. 안 좋다는 건 꼭 그 맛을 봐야 되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되는 그 영화 감별사 하시잖아요.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그걸 해봐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미크론도 한 번쯤 예. 다른 변이 나오잖아요. 네, 한 번 더 막 봐야죠. 네, 저는 그나마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뭐가요? 영화 음악 감독 방준석 씨가 네. 돌아가셔가지고 원래 이게- 위암이셨다가 완치 판정 받으셨다 재발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젊으시죠? 그쵸 70인가?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UMB 블루 블루스 블루 이승열 씨. 네, 그래서 두 분이 그 당시 우리나라 얼터너티브가 유행할 때 아. 우리나라가 최초의 얼터너티브 밴드라고 할 정도로 둘이 이제 2인조로 활동하셨고 그중에 꽃이라는 곡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앨범 제 마지막 곡이었나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두 분이 활동하다가 이제 결별하시고 이승열 씨도 그 저는 이승열 씨 완전 팬이어가지고 네. 기다림이랑 전태일 그 영화 OST도 하셨잖아요 예, 이승열 씨가. 뭐 유명한 노래 많죠. 그 삼순이 주제가도 있고 네. 그 뭐였냐 그 태양처럼 국가대표. 국가대표 주제가 거기서 참여했고 참여했었고. 이승열 씨. 네, 그리고 이제 박윤선 씨는 영화 음악 쪽으로 쭉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꽤 많은 그러니까 제목은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거 많이 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작업하셨고 그래서 그냥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락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락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고 영화 음악계에서 사실 그렇게 활동량도 좋고 음악 스펙트럼도 넓은 사람이 좀 드물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명복을 빕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상당히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좀 약간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감독의 메인 호스트이자 숙주 이름 없는 감독 이 감독이고요. 그 최근에 좀 영화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방준석 그 음악 감독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브루스 윌리스 같은 경우는 실어증 때문에 대본 외우거나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연기 은퇴 은퇴 선언했죠. 하셨어요. 네.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뭐 최근에 그 브루스 윌리스가 작년 올해 찍은 영화들이 다 좀 형편없고 이상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본 얘기로는
이미 그 증상들이 있어가지고 촬영할 때도 대사를 못 내오니까 이어폰을 끼고 대사를 불러주면 그냥 하거나 하니까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안 좋은 상태 인지한 상태로. 그래서 장문이 없는 대사들 그런 걸 위주로 하고. 그래서 뭐 은퇴를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우리들에게 항상 큰 웃음을 주셨던 짐 캐리도 이번에 연기 은퇴. 그래요? 했어요. 자기도 이제 연기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뭐 라이언 레이노즈가 그 뒤로 잘 이어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시간은 제일 좀 지났지만 오스카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좀 다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하여튼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게요. 루카스님 자기 소개요. 안녕하세요, 루카스입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국내 영화계에서 조금 좋은 소식인 게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제가 기자 간담회를 저희 특파원으로 이제 다시 갔다 오실 거잖아요. 저희 전문 특파 해외 특파원처럼 이원 성형기 하나요? 해가지고 전주 특파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비빔밥은요? 언제지요? 네. 지금 요번 그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소식은 이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에 1년을 쉬었고 그 다음 해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겸용이긴 했지만 온라인 위주로 진행이 됐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까지 다 이제 다시 재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정상화하려고 네. 많이 애를 쓰고 있군요. 네. 그럴 때도 됐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요번에 이제 조직위원장님이 요번에 이제 요번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물러나시거든요. 네. 그 김승주 전주시장 8년간 이끌으셨는데 이분이 박근혜 정권 때 블랙리스트에 오르셨던 분이에요. 영화 이쪽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기자간담회에서도 질문 나왔던 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정당에 혹시 하고 싶은 말이나 뭐 이런 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하여튼 문화계 쪽하고 그 부산 영화제도 이게 공교롭게 시장이 바뀌면서 좀 안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이게 참 떼서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와 문화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 또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주영화제가 이제 잘 진행이 되면 메인 리포터로서 메리 핫한 소식들 가서 술만 처먹지 말고 듣겠어요.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본편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 좀 정리는 해야 돼요. 1인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열뜨기 하다가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가사를 돌보면서 보기 좋은 영화를 올렸었어요. 저번 주는 쉬고 저저번 주에 올렸었죠. 그래서 앙팡페님은 원더 올렸고 저는 못 말리는 람보를 올려서 뭐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소소하게 많은 분들이 잘 봐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영화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앙팡페님? 코다입니다. 예, 코다리찜 아니지요. 코다입니다. 찜찜하네요. 동명의 영화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아무튼 정확한 제목은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 코다입니다. 농인 가족 부모 밑에서 자란 청인 자녀에 대한 이야기지요. 있는 용어더라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음악의 최종 종결장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류치 사카모토의 코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건 그런 의미로 쓰였고 그럼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줄거리 듣고 가야지요. 똑똑 스토리 왔어요. 누구세요? 청각장애인 가족 사이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소녀 루비. 그녀는 가족과 세상의 다리 역할을 하며 평생을 지내왔다. 고등학생인 루비는 청각장애인 가족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이다. 그러던 중 짝사랑하던 마일스를 따라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는 루비. 거기서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준 괴짜 선생님 미스터 구이를 만나게 된다. 루비는 노래하는 기쁨과 버클리 음대 오디션 기회까지 얻게 된다. 하지만 자신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가족과 본인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네, 좋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이런 영화입니다. 음악 영화기도 하고 사실 리메이크 영화기도 한데 영화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봤는지 한 줄 평을 좀 듣고 가도록 하지요. 우선 제일 궁금한 루카스님 한 줄 평. 저는 뻔한 스토리를 바꾼 감동 3스푼의 힘. 3스푼? 네, 왜 하필 3스푼일까요? 제가 느낀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에 한 스푼. 좋습니다. 그럼 한 스푼 이따가 한번 퍼 먹어보죠. 퍼먹는 시간을 이따 또 따로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럼 아코페님 한 줄 평. 영화를 본 110분 뒤 부쩍 성장한 나를 느꼈다. 영화 런타임이 111분인데 110분만 보셨네요. 보다 말았네. 좋습니다. 할인 받으셨네. 뭘 느꼈다는데 이따가 처묵처묵하고 뭘 느꼈는지 들어보고 한 스푼씩 들어보고.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좀 형이 상학적이야. 우리 안 감독님 한 줄 평. 속상한 영화입니다. 좋습니다. 네. 속상하셨나봐요. 네, 많이 상했어요. 속상했을 땐 도쿄 리벤져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게스 뭐였더라 그 광고 있잖아요. 그 속에 게스콘 그 표정이 될 겁니다. 좋은 영화였구나 이러면서 속이 너무 상해서 방구가 썩은 내가 나더라고요. 좋습니다. 계란 드셨어요. 네. 이 저 같은 감독님은요. 경우는요. 저는 장애인 가족 속에서 비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깔끔해요. 이 영화는 그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설의 교양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뭐 전설의 교양부터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설의 교양. 오늘 영화는 제목 코다입니다. 코다리찜 아니고요. 근데 코다리찜이 뭔지 알죠? 알죠. 다 아네요. 좋습니다. 2021년 작품이고요. 드라마입니다. 장르는 미국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앙팡팬님이 안 본 1분까지 합쳐서 러닝타임은 111분. 까비. 2시간 안 돼요. 뭐야? 잠깐 돌았나 보죠. 평점 상당히 지금 좋은 편이고요. 영화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원래는 미라클 벨리에라는 소설이 원작이고 그걸 프랑스에서 영화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그 영화의 리메이크작이에요. 그래서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가 되고 아주 열띤 관객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선 썬댄스 영화제는 참신하거나 재밌거나 사실 대중하고 되게 가까운 영화들이 많이 알려지는 영화제라 거기에서 핫한 영화들은 대부분 개봉이나 이슈가 많습니다. 대부분 위플래시나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원스는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조금 독립영화인데 대중적인 영화들은 거기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감독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독은 시언 헤이더라는 여성 감독이고요. 1977년생입니다. 배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같고 만든 영화는 유명한 영화는 없습니다. 앳 라스트 유기견 입양기라는 단편 영화를 찍고 2016년에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어요. 제목이 탈룰라입니다. 탈룰라급 반전이라고 그 어렸을 때 쿨러니 네. 영화에서 이번에 우리가 타는 그 장치 이름 뭐라고 지을까 하니까 어떤 애가 탈룰라라고 짓자 하니까 이거 꼭 무슨 창녀 이름 같은 데가 막 약을 냈는데 걔가 우리 엄마 이름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탈룰라급 반전이라는 게 유행을 하게 됐죠. 이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제목의 탈룰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2021년에 개봉한 이번 영화예요. 코다예요. 그렇게 영화가 많진 않습니다. 되게 럭키 걸이시네요. 그리고 탈룰라에서는 지금은 엘리엇 페이지로 나온 엘렌 페이지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시상식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캐스팅에서 사실 그렇게 막 유명한 분들은 없어요. 아무래도 예산이 큰 영화는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오스카 수상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인상적인 건
여기에 이제 여자 주인공 에밀리아 존스라는 배우입니다. 네. 2002년생이에요. 월드컵 때 태어나셨네요. 근데 이분 영국 배우고 인상적인 건 이 배우가 나왔던 영화 중에 엉 감독님이 좋아하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네. 베스와 베라라고 네. 마터스 만든 감독 영화인데 네. 그 마터스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셉니다. 제가 그 시사회로 영화를 보고 이거 너무 불쾌하고 힘들고 어떤 두 여자 형 자매 얘기인데 어떤 이상한 괴한 같은 게 와서 막 학대하고 고문하고 막 이랬는데 그 중에 언니만 살아남고 나중에 소설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엔딩도 비극적이고 찝찝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이런 영화 있습니다. 내가 봤는데 아버님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툭 던졌더니 아니나 보고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영화를 생각했다고. 방금 얘기하니까 막 눈빛이 우리 우리 집 강아지한테 내가 편하게 흔들 때처럼 너무 밝아지셨어. 그래가지고 배를 내보였죠. 사실 공포 영화치고 전 되게 좋게 봤고 잘 만든 영화인 건 사실이에요. 되게 그리고 마토스에 비해 순한 맛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서사나 이것도 훨씬 좀 깔끔해진 영화입니다. 베스와 베라라는 영화예요. 2019년작. 기회되시면 그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그 막 학대받고 이러는 그 자매 중에 언닌가로 나왔던 배우가 여기에서 코다에서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서 처음에 저기 이미지 구분이 안 됐는데 그 필모 보다가 그렇게 발견을 하고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트로이 코처라는 이번에 나무 조연상 탄 분이시고요. 실제로도 성인 그 장애인이시고요. 그 농인이시죠? 엄마죠? 아니요, 네, 아빠. 남자분입니다. 아빠입니다. 이거 봐. 어. 아빠입니다. 보여주는 방송이 되는데 되게 그 영화 전체의 톤을 되게 위트 있게 만들어주시는 되게 감초 역할을 하셨고 실제로도 아까 말한 농인이고 감독 작가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오스카 시상식 얘기하겠지만 연극 극단 그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같이 하는 극단 출신이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극단에서 전체 오디션을 봐가지고 그 중에 뽑혔습니다. 아들도 그 극단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오스카 나무 조연상까지 타는 쾌거를 이루셨고 뭐 요거 외에는 영화 자체는 뭐 이번 썬댄스에서 그 이슈가 된 다음에 애플 TV에서 이걸 저작권을 주고 사가지고 그래서 애플 TV에서 전속으로 방영이 되는데 아마 국내에서는 그 전이든 후든 배급 계약을 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IPTV로 볼 수 있고 한국 애플 TV에서는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있는 애플 TV에서는 공짜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영화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설의 교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화 우선은 본격 얘기하기 전에 이번 오스카 그 단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단상 좋습니다. 사실 오스카 시상식은 저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데 라이브로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잘 안 봐요. 우선 중계를 잘 안 하고 중계를 해도 이번에도 이제 TV조선에서 라이브를 했고 딱 이전에도 아예 중계를 안 한 적도 있고 좀 이래저래 좀 시간대도 그렇고 그래서 잘 안 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시간이 딱 맞아서 그 확진 코로나 확진자 출신이니까 확진 그 병원 가서 확진 받고 그 병원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와서 집에 딱 와서 그 오스카를 딱 틀고 이제 그때부터 봤죠. 보았어. 라이브를 쭉 보았는데 아마도 올해 오스카는 이제 윌 스미스 사건 때문에 나머지들을 다 지워버렸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너무 맛있는 재료들을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실수로 한 주먹을 넣어버려서 너무 많이 넣어버려서 참기름맛밖에 안 나는 느낌? 내지는 되게 맛있는 초밥집을 갔는데 초장에 그 와사비랑 초장을 너무 많이 찍어버리는 바람에 회맛이 안 나는 영화제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데 근데 그래도 올해 아카데미에 대해서 뭐 보셨거나 안 보셨거나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는 분들 저는 그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와 기생충이 진짜 대단한 영화구나 생각을 한 게 드라이브 마이 카도 우리 방송에서 제가 그다지 막 좋게 본 것처럼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영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개 부분 상을 받는다는 게 아니 최소 하나의 상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진짜 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시 한번 봉 감독님 존경하게 됐습니다. 예, 공이 다시 올라갔군요. 네. 좋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돈 누가 하나도 못 땄어요. 네. 이번에. 그리고 사실
파워 오브 도그가 이번에 12개인가 후보에 올라가지고 올해는 파워 오브 도그다 했었는데 정작 수상한 거는 몇 개가 안 되고 그쵸.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사실 기생충은 진짜 노네임 게 주요 상만 다 탔어요. 네. 작품 감독 하고 뭐였냐 그 시나리오 각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상들 연기 파트 제외하고 오스카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 그렇기. 예, 이렇게 이게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정말 대단한 온도차도 사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저는 너무 좋아했지만 이번에 오스카 분위기를 봤는데 시상식 할 때 후보 올라갈 때 박수나 환호성을 보면 그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느껴졌어요. 오스카에서. 올해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딱 하나였어요. 듄. 그게 박수 소리가 틀려.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그 관계자들도 그 영화를 이게 오락 영화가 됐건 뭐가 됐건 엄청 즐긴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 실제로도 6개 부분인가를 수상을 하면서 지금 올해 사실 오스카에서 최고 수혜자는 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주요상은 하나도 없지만 기술상은 다 탔어요. 그리고 그 외에 좀 주요상에서 이슈가 된 건 오늘 이제 우리가 언급하려는 코다가 올해 작품상하고 나무조연상하고 각색상을 탔는데 사실 3개 다 저는 논쟁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오스카에 대해서 윌 스미스가 죄를 뿌렸지만 자체로만 봐도 사실 오스카가 되게 엄격하게 공정한 시상식은 아니에요. 항상 정치적이고 이슈가 되거나 자기들한테 항상 뭐 메리트가 있는 것들, 주로 PC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슈화를 생각해서 주거나 나눠주거나 이런 식으로 했지 엄격하게 객관성이 있는 시상식은 항상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작품상 문제가 있었던 영화가 몇 편 있는 세 편 있어요. 그중 하나가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작품상 탔을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랑 그때 여우주연상도 그때 기네스 펠트로가 탔었는데 뭐 여우주연상 배제하고 그거랑 또 한 편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액터 오브 벨라 만든 감독이 하여튼 제목 기억 안 나는 크래쉬라는 영화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잘 크래쉬라는 되게 다양한 사람 나오는 그 영화 있어요. 영화는 좋긴 좋습니다. 근데 요게 작품상을 탄 영화인가 싶은 거 그거랑 그린북까지 3편이 지금까지는 논쟁작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린북은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배제하고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도 코다는 사실 이상해요. 이 영화가 우선 그 주요 상 중에 2개만 얘기하면 각색상을 탄 게 이게 이상한 게 원작이 있고 프랑스 영화가 있는 걸 리메이크한 거고 원작이랑 되게 비슷한 걸 그대로 찍었는데 요걸 각색상을 줬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또 요걸 주기에 경쟁작이 그래서 대진운이 좋았냐라고 보기엔 파워 오브 도그도 각색이었고 드라이브 마이 카도 각색이고 사실 둘 다 엄청나게 그 원작을 잘 영화화했다고 칭찬을 받던 작품인데 심지어 듄도 각색상을 탄 후보였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리메이크한 영화를 거의 고스란히 만든 영화를 각색상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작품상으로 가면 이게 더 이상한 게 뭐 사실 이건 이동진 씨가 얘기한 거지만 주요 감독상 후보에도 안 올랐고 영화 자체도 요게 아까도 말했지만 리메이크 영화고 다른 영화에 비해서 탁월하게 좋거나 이 영화가 정말 작품상을 탈 만한 영화냐라고 했을 때 되게 물음표가 조금 남는 지점이 있는 영화인 건 확실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영화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게 작품상이라고 했을 때 조금 하는 기분이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럴 만한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예를 들면 싱스트리트나 원스 같은 영화 뭐 음악 영화 중에 비슷한 느낌이지만 좋았던 영화들을 비교를 해도 뭐 라라랜드도 포함해서 그런 영화들한테 작품상을 준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게 좀 오스카 권위랑은 거리가 먼데?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뭐 결론만 얘기하면 이번에도 결론은 PC함이고 이번에 결정한 PC함은 옛날엔 인종 뭐 이런 거였다면 이번에는 장애인 쪽 소수자에 대한 거에 한 표를 주고 자기들의 좀 우리들은 이렇게 PCA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다라는 거가 한 70%인 것 같고 나머지 30%는 애플 TV가 이번에 자기 OTT 런칭하면서 오스카 캠페인을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했구나라는 생각. 왜냐면 경쟁작인 그 파워 오브 도그랑 돌로업 같은 영화들은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는 한 근 4, 5년 동안 작품 성적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로마도 그렇고 작년에도 시카고 뭐 트라이얼인가도 그렇고 계속 올라갔는데 항상 작품상에서 그 안 줬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 OTT 영화 안 준다고 이렇게 오스카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 파워 오브 도그랑 애플에서 만든 코다가 붙었는데 그냥 코다한테 주는 걸 보면서 아 애플이 어마어마하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우선 윌 스미스 어떻게 생각해요? 윌 스미스랑 크리스 락 누구 팬이에요? 아 나는 윌 스미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폭력이 나쁜 거다라는 건 무조건 인정인데 그 전후 사정이나 이런 맥락을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론도 무조건 윌 스미스는 지금 차기작들 다 지금 다 중지되어 있고 네. 아카데미 후보에서도 회원에서도 탈퇴를 했고 뭐 나쁜 녀석들 4나 이런 거 개봉도 다 지금 다 딜레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배우 커리어로서 지금 나무주연상을 타고 나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크리스 락이 그 아내가 뭐 아픈 걸 몰랐다 쳐도 개인의 어떤 그 머리 짧은 걸 약올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좀 약간 비하나 조롱한 걸로 개그를 친 거에 대한 리액션이었는데 지금은 피해자 입장이 돼서 되게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 느낌이랄까? 심지어는 최근에 자기 콘서트에 가서 5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대요. 진행 잘했다고. 맞았는데도 되게 표정 변화 없이 잘했다라고. 그러니까 프로다움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그런 좀 무리한 실수나 이런 걸 안 했으면 그러니까 원인 제공도 사실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폭력은 나빠만 얘기를 하고 결과만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억울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래서 사실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아카데미도 저희 윤여정 선생님께서 예. 그런 밑에 있는 농담이나 하는 부분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그 사람 농담이 정말 재미를 위해서 즐겁게 분위기를 띄우게 했느냐 맞아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크리스 락. 네. 그 사람이라고 아니 이름 언급하기 싫은가 보네. 그 자식. 크리스 락. 그냥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 안 돼요.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지. 근데 저는 보기엔 미국에서도 그 정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사자, 중요한 건 윌 스미스가 미국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그 상황에서 화가 나서 때렸는데 야 미국은 쿨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윌 스미스가 당사자가 미국인이 듣고 화났는데 나는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크리스 락이 그렇게 큰 무대에서 그 정도 농담을 하면 이 사람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그런 문화가 허용됐던 문화가 있었던 거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윌 스미스가 폭력을 행사한 건 잘못됐지만 만약에 내가 윌이어도 때리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때렸을 것 같아. 뭘 던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참았을 것 같아. 물론. 그러니까 나도 위치가 되면 할 수 있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못했을 것 같아. 부들부들 떨면서. 뭔가 이 안전장치가 풀렸던 거겠지. 부들부들. 윌 스미스 같은 이거 지켜 부들부들 웃어야 돼. 왜냐면 근데 아마도 이제 나무주연상도 타고 자기가 사실 그때 올해 오스카에 나는 주인공 중 한 명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한 게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냥 생각이 드는 건 윌 스미스가 이제 오히려 그때 참고 수상 소감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대받아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위트 있게 받아쳤으면 좀 멋있지 않았을까? 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근데 사실 아내가 정말 아픈지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 아팠다면 제일 좋은 건 눈물 흘리는 시상식 때 그러니까 폭행을 했을 때건 안 했을 때건 사실 아까 제가 흥분을 하고 웃지 못했던 건 제 아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뭐 이 세상의 모든 아픈 이들을 조롱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데 이미 때려버린 이상 그 흥분이랑 상기되고 자기도 자리 돌아온 다음에 인지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따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오스카 수상 멘트도 정리가 안 돼 있어. 윌 스미스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주소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자기는 킹 리차드처럼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뭐에서부터 어떤 가족을 지키냐, 뭐 역할에 너무 몰입을 해 있던 상태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감정적인 사람으로만 보여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버린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덴젤 워싱턴 팔아버려가지고 덴젤 워싱턴은 왜 나를 뺏어? 지금도 인터뷰가 덴젤 워싱턴한테 계속 가요. 그 사건 때 그 폭행하고 온 다음에 덴젤 워싱턴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악마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유혹을 한다. 뭐 이렇게 좀 멋진 말로 좀 위로나 이런 걸 옆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덴젤 워싱턴한테 물어보니까 덴젤 워싱턴이 똑똑한 게 그 누구도 남의 일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사실 윌 스미스 되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뭐 그런 좀 좋게 얘기는 했는데 약간 헐리우드 강호동이네요. 그 얘기가 아니라 뜬금없는 소리. 악마가 유혹을 해. 아무튼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결론은 우선 법적인 걸로 봤을 때는 뭐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작품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제임스 건처럼 분위기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숙하다가 하는 게 뭐 본인으로서 배우로서는 사실 지금 탄탄대로 알라딘 2도 그렇고 나무조연상까지 가면서 사실 래퍼로서도 정상이었는데 가수로서도 정말 배우로서도 최고의 길을 갈 기회에 갑자기 덜컥한 거라 제가 보기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저는 그 윌 스미스 때문에 가장 속상한 건 트로이 코처의 수상 소감이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 내용도 그렇고 그 전에 사실 윤여정 선생님이 센스 있게 야 내가 작년에 와서 니들 한국말 이름 발음 못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내가 시상을 나오니까 나도 이름 헷갈린다 미안하다 이렇게 돌아오네 라고 해서 위트 있게 던져놓고 올해 수상하는 사람 후보를 하는데 이름 힘든 사람이 또 몇 명 있었어. 벨라스트 나무조연상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트로이 코처 시상을 하게 한 다음에 뭐 수화로 아이러브 수화로 이렇게 하고 그 약간 배려해주는 모습도 좋았고 트로이 코처가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 저 신기한 게 드라이브 마이카 한 편을 요약한 것 같았어요. 우선은 드라이브 마이카도 수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수어로 자기가 이렇게 수상한 게 되게 고맙고 수상할 수 있었게 해줘서 뭐 감사하고 셔네이드도 칭찬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있는 극단에서 연극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내가 연극 배우로 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극할 수 있게 해준 극단과 연극에 대해서도 막 칭찬하라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드라이브 마이크 하나로 요약한 것처럼 되게 임팩트 있고 감동적인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진짜 그것 때문에 좀 윌 스미스 했다면 끝났죠. 참기름 좋습니다. 근데 역대 오스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땅이한 대로 그냥.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코다 자체에 대한 뭐 평가나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들도 사실 제대로 논쟁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 논쟁의 자리를 오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 맨인 블랙에서 이거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기억 지금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어. 자기 작품을 잘 그러니까 활용하네요. 한 방에 그냥.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느낌 약간 들었어요. 그 윌 스미스 사건을 보면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보다 좀 불쾌한 기분이 들었던 게 약간 저게 흑인 둘이 저래가지고 조금 싸움 구경하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크리스 락은 잘못한 건 난 그거라고 봐요. 안 웃겼어요. 웃겼으면 됐어. 왜냐면은 그러면은 웃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불쾌한 농담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윌 스미스는 당사자였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솔직히 나는 그래요. 옆에서 와이프가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농담을 해. 여기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술자리를 해도 농담을 해. 근데 그 농담이 다 안 웃고 기분이 나쁘면은 솔직히 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처음에는 긍정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윌 스미스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여론이 확 바뀌면서 아니 그것도 그렇게 못해라고 하는데 오스카에서 불을 덮게 기름을 부은 거죠. 맞아요. 지금도 솔직히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 윌 스미스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라는 의견도 있는데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약간 오스카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뭔가 즐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미 아까 뭐 상 준 거에 대해서도 저도 코다가 작품상 받을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일순간에 해소가 돼버렸어. 저거 하나로. 그런 이유로 내가 볼 때 한 달만 끌고 가면은 문제는 다 해결돼요. 한 달 지나면 촬영도 재개될 것이고 사람도 잊을 것이고 지금처럼 잠깐만 오스카 누가 탔지? 이렇게 되잖아.
한 달에 석 달이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악의적인 느낌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일 키운 자체가 해서 유쾌하진 않았어요, 별로. 그러니까 사실 오스카에서는 이 이슈가 그러니까 우선 방송 사고예요. 대형 사고고 그쵸. 처음 진행됐을 때 그 폭행 가기 전에도 그 가드가 없었던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닌 더 심한 사고가 나더라도 사실 오스카에서는 무방비로 맞아. 준비되지 않은 네. 상황에 대해서 그 방어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에 대해 책임론을 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실 윌 스미스가 진짜 나쁜 사람이 돼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폭행 사고 이후에 경찰들이 와가지고 뭐 대기하고 있었는데 크리스 락이 괜찮다고 하고 뭐 협의하에 다시 돌려보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건 오스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지만 결국 이건 윌 스미스의 일탈이다로 몰고 가야 이 영화제의 권위나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그거 말고도 뭐 그 잘못한 거 보니까 이게 때리지만 않았으면 올라가서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해결했으면 하고 또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크리스락 개그가 재미없었던 거는 저는 앞에 재미없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엄청 재밌는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데 싸대기 맞는 순간 그걸 못 해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냐면 그걸 수습하는 개그를 계속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거에 대해서도 크리스락이 평생을 건 최고의 개그를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게 만든 거니까 일종의 뭐 다람쥐 같은 건가요? 미국식 스크리럴 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한 표를 하고 근데 더 얄미운 건 또 그래미에서 그 헬멧 쓰고 시상식 가는 사회자가 하이바 쓰고 와서 그죠. 요즘엔 시상식 이렇게 사회 보려면 헬멧을 써야 된다라고 그걸 또 개그를 쓰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뭐 미국은 항상 원래 그래왔던 건 사실이긴 한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우리 BTS도 상 하나만 후보만 올려주고 상도 안 주고 짜증나는 게 무대는 제일 좋았다잖아. 무지 같은 그럼 주지. 봤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넌 너무 좋은데 2등 뭐 이런 거 하냐. 상도 안 줄 거면서 공연도 맨 뒤로 몰아놨어. 사람 안 빠지게. 조용필이 나와가지고 뭐 신인상. 아니 상도 안 줬어. 아니 이런 거 짜증나. BTS 얘기가 참 많네요. 예, 여러모로 많지요. 그래서- BTS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건드려 계속. 아미라. 건드려. 좋습니다. 자 이제 삐삐. 오스카에 대한 단상 정리해 보고요. 단상. 코다이로 또 들어가야지요. 네. 아까 그 우리가 먹기로 했던 생수품 한스펀님이 한 스푼 아니 아직 못 들었어요. 세제 이름인가요? 우선 첫 번째 스푼은 뭘까요, 루카스님? 첫 번째 스푼은 일단 감동적인 장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는 원작을 예전에 직접 봤고 미라클 또 미라클밸리에 내한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있었어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영화였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 줄평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배제하고 이제 작품만 봤을 때 감동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꼽은 건 이제 이 아버지가 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이제 이제 성대 쪽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제 처음으로 딸의 노래를 듣는 장면. 자 그거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스푼은 두 번째는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 대학교 실기 시험 때 이제 가족이 들어온 거 보고 그거 완전 그 비리잖아. 아니, 아니. 시험 말고 테스트 말고 저기 그 오디션 시험 발표회. 그 노래 그 시험 이따 얘기하는데 내가 단단히 싫어하는 장면이 그지 같은 장면이 나왔어. 그래서 그 가족들 위해서 노래할 때 수화로 하는 장면 그거 하고 세 번째는 저는 맞네요. 제가 말한 장면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짜증났던 거고. 실기실에 가족들 이렇게 뒤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 노래 부르는 수어랑 수화. 같이 노래하는 거. 네, 난 할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뭐 그 장면 그 다음에 세 이제 번째 마지막은 이제 요거는 원작하고 달랐던 부분인데 이제 가족들을 전부 이 청각장애인 배우들로 구성을 맞아요. 해서 연기 자체가 원작에는 아무래도 배우들이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한 느낌이었다면 요번에는 특히 원작에는 소리 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아예 연기를 하다 보니까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요번에는 가족분들 막 흥분해서 그렇죠,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막 네. 소리 내고 네. 이런 것들에서 오는 좀 약간 진실성과 뭔가 사실적인 묘사들 맞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걸 세 번째로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아, 좋네요. 아무튼 첫 번째가 그 아버지 모욕할 때 아버지와의 부녀 간의 그 사랑이고, 두 번째 가족에게 수어로 노래 부르는 장면, 세 번째도 결과론적으로는 다 약간 이 영화가 그 장애인의 자녀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기 그 어떤 장애인을 주제로 참 디테일하게 잘 만든 장면들, 네. 공들인 장면들, 그걸 이용한 장면들에 대해서 감동을 좀 받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세 스푼 잘 떠 먹었고요. 아까 뭐였었죠? 아, 후배님? 저는- 배부르게 뭐? 성장한 나를 느꼈다. 아. 1분 덜 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0.1mm 살짝 성장하셨는데. 잠깐 모자. 그 일본이 중요해요. 어떤 성장이 있었나요?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사실 영화를 너무 좋게 봐서 재밌게 보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조연상 받으신 아버지의 그렇죠. 아. 많이 좀 이입이 돼서 영화를 좀 봤던 것 같고요. 물론 그분이 연기하시는 게 너무 재밌기도 하고 위트 있는 연기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아까 루카스님이 얘기했듯이 뭐 노래 듣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처한 상황이 이제 저랑 막 이렇게 대입되면서, 뭐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빠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또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새 사실 이제 그때 당시가 코나를 볼 때가 제가 코로나로 격리하고 있을 때라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을 때였는데, 그거 보면서 심지어 영화 제목을 코다를 코나라고 했어. 코로나랑 헷갈려서. 네, 코다. 맞습니다. 예,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힘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영화 전체적으로 전 좀 힐링을 많이 받았어요. 노래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대입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크면 우리 딸도 저렇게 너무 살아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대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족 이야기다 맞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열이 39도인데 이거 그때 볼 때 좀 그랬거든요. 맞춰야겠다. 열이 좀 있을 때였는데 뭐 애들은 입원해 있고 애기는 입원해 있고 뭐 이랬을 때였는데, 아무튼 이걸 보고 내일 아침밥을 꼭 차려야지 참 생각하면서 바짝 차렸고. 정신 바짝 되게 차리고 신선 잡으러 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봤던 영화라서 좀 보면서 좀 힐링도 되고 힘도 나고 뭐 이런 사실-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이 영화는 확실한 건, 이 영화의 힘은 이 영화를 보고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사실 너무 예쁘고 메시지도 그렇고 주제나 그 음악까지 했으니까 되게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로 똘똘 뭉쳐있는 영화인 건 사실이라서, 이 영화 보고 정말 재미없거나 뭐 불쾌하거나 이럴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힐링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저도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감독님은 아까 뭐였죠? 속상했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다가 마지막 쪽으로 쭉 가면서 이게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영화가 일단 뜻을 한번 볼게요. 코다라는 뜻이 그 Children of Deaf Adult, 예. 그래서 농인 부모 밑에서 자란 비장애인 자녀를 얘기하는 건데, 음악 기호가 코다가 있어요. 근데 코다가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종교의 의미도 있는데 이게 도약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른 다음에 후렴구로 넘어가려면은 1절을, 그러니까 악보를 표기할 때 1절을 쭉 쓰고 2절을 쭉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도돌이표를 이렇게 되면은 가사만 다시 쓰면 돼요. 그쵸? 그럼 줄이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후렴 넘어가려면은 이 코다 표시를 놓고 그 다음에 코다 표시 하나 더 넣으면 그걸로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생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삭제의 의미도 있지만 도약의 의미도 있어요. 이게 이 여자의 성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오빠가 얘기하잖아요. 얘 애기였던 적이 없다고. 그리고 남자 친구처럼 생긴 애가 너 제일 처음 봤을 때 되게 멋있었어. 네가 주문 다 하더라고. 근데 그 주문이 뭐냐면 맥주 주문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얘는 애기 때부터 부모님을 대신해서 모든 의사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얘는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가슴 아픈 게 17살짜리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 엄마는 철이 없어가지고 얘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맘대로 약속 잡았는데 못 가게 하고, 근데 못 가게 하는데 너 가면 나쁜 년이야 이 분위기 만들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 가혹한 거야, 계속 삶이. 근데 얘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포기하잖아. 난 우리 가족을 너무 좋아하니까 포기한다. 그러니까 오빠가 막 화내잖아. 넌 그래서 좋겠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나이 또래 애한테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애들이 너무 빨리 자라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속도에 맞춰서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 번아웃이 와요. 근데 얘는 너무 빨리 자란 거야. 그러니까 얘가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 근데 이 영화 뒷부분에서 보면서 영화 싱스트리트를 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싱스트리트 보면은 맨 마지막에 형이 동생 보내주려고 차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데 나 그때 그냥 보고 울었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주길래 이게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들지라고 생각했더니 남자 주인공이 싱스트리트 주인공이었더라고요. 같은 배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배우만 나면 운다. 이상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남자애 같은 경우도 걔네 집에서 엄마 아빠가 관계하는 걸 보고 소문내잖아요. 근데 난 그게 처음에는 이제 육성으로 여기 나왔어. 저런 미친 새끼가, 야 남의 집 가서 그걸 보고 소문을 내? 근데 제이 한 명한테만 얘기했어 그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맞아. 17살쯤에 저지를 수 있는 형편없는 잘못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 성인의 기준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 주인공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좀 덜 자라도 되고 덜 어른스러워도 되니까 지금 네 속도에 맞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속상한 영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아이들을, 저는 어린이 콘텐츠에 많이 관심 있다 보니까 보면은 애들이 막 너무 나이에 비해 조숙해져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런데 그러면 어른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좋아하냐? 육아의 최종 목적은 아이의 독립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이를 독립 못하게 계속 가둬요. 왜냐? 날아가 버릴까봐. 근데 난 우리 삶에서는 애들을 제발 좀,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자라는 걸 좋아하는 게 더 빠른 독립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성숙한다는 거는 내가 좀 더 컨트롤 들여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나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조금 더 애들스러웠으면 좋겠고 조금 더 부족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잘 이게 속도에 맞춰 잘 쌓아 나가서 잘 독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에서 그러지 못한 친구가 나오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보면. 근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도 노래인데 노래가 진짜 그렇잖아요. 나만 혼자 맨날 부르면은 몰라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얘는 또 트라우마 같잖아. 맨 처음에 왔을 때 소리 이상하게 냈다고. 장애 있는 아이처럼. 그 흉내 냈잖아. 말할 때. 진짜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얼마나 내적으로 쌓인 게 많고 괴로운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그런데 어디 얘기할 데도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노래일 뿐이었어. 근데 그거를 집에서 못하게 해요. 왜냐? 엄마는 단정 짓잖아. 너 못할 거야. 듣지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자기, 그러니까 만약 못하면 어떻게 라는. 근데 이 애는 그 고민이 얼마나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합창부 갔을 때도 첫 소절을 못 하잖아요. 나도 노래를 가르쳐보니까 그런 경우 봤거든요. 그거 끄집어내는데 한 달 넘게 걸려요. 최소한. 심지어 또 좋아하는 사람 앞이라 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네. 부르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더 긴장돼가지고. 이 영화 재밌는 게 진짜 완벽한 성장 드라마라는 게 인물들이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성장해요. 한 명도 안 빠졌고 다 성장하는 것 같아. 보면 가족들도 루비가 떠나면서 스스로 독립하면서 성장하는 거고 오빠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도 사실 이 아이가 가족들 어른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가족 안에서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작은 아이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한 발 세상으로 향해 한 발 내딛는 거고 또 성장하는 거고 거기 나오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나 선생님 보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스윙걸즈의 그 남자 선생 있잖아요. 스윙걸즈? 네, 일본 영화 스윙걸즈에서 얼굴 보면 안 돼. 안경 끼고 이거 빠지지 다케라 카나모토. 네. 그래서 베토벤 발.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아쉬운 게 각 인물들이 다 있는데 더 깊게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음악 선생이랑은 좀 더 서사가 있었으면 재밌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이 그건데, 그러니까 리메이크 그러니까 원작을 비교를 하면 원작에서 바뀐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원작에서 바뀐 게 있는데 이제 원작에서 바뀐 것 중에 일단은 원래는 남동생이었다가 오빠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남동생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의 어떤 이 일이 원래는 치즈, 그러니까 낙농업을 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파는 거였는데 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만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끌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치즈 때는 아버지가 이 불합리한 걸 이기기 위해서 원작에서는 시장에 나가요. 시장 선거에 자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타지가 크구나. 딸이 막 못 나가게 하기, 그러니까 자기를 돕게끔 하려고 막 장난도 많이 치고 괴롭히고 좀 우스꽝스러운 약간 이런 모습으로 가고, 또 여기는 오빠가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그쵸, 그쵸. 하는데 예. 여긴 남동생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기게까지 해야 못하게 되고.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변하게 하려고 갖고는 왔는데, 이게 원작에서 요것만 바뀐 거지 이 큰 틀에서 바뀌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까지 바꿔놨으면 오히려 더 깊숙하게 들어가고 그렇죠. 막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렇게 이 분위기만 바꿔놓고서 이제 더 이상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작에서의 이제 이 배우가 또 그 프랑스에서 진행하는 그 더보이스 프랑스라는 공개 오디션 준우승했던 배우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하는 호소력도 좀 있었고, 그리고 실습할 때 여기 프랑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비상이라는 샹송 노래를 해요. 그래서 임재범 예. 그래서 부모님한테 메시지,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부모님 저는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날아오를 거다라고 해서 약간 좀 날아오르겠다, 내가 이제 어떻게 나가겠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쪽에 했다면, 요번 OST, 요번에 그 노래 같은 경우는 약간 양면성과 막 그동안 쌓인 사랑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갔으면 그런 노래 가사도 조금 더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선은 오스카 각색상 반대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저는 바뀐 것 중에 제가 확실히 궁금한 건 트로이 커츠 아빠 역할이 여기서 되게 좀 위트 있고 그렇잖아요. 원작에서는 어때요? 더 그래요? 약간, 네, 좀 아, 약간 의외로. 우스꽝스러운 느낌? 저는 왠지 여기는 자기가 오히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그런 걸 해도, 그런데 장애를 연기하는 사람은 저는 좀 오히려 좀 덜하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또 원작이 되게 선정적인 것도 더 많다고. 네, 좀 철없고, 네, 그런 부모를 이렇게 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그렇군요. 철없기 때문에 시장 선거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철이 없었죠. 부모가 되게 히피처럼 살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면. 근데 그거 보면서도 나는 답답한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살면은 자식이 그렇게 못 살아요. 얘는 또 그걸 보좌를 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사실 17살, 15살, 13살이면은 그 친구 봐요. 남자랑 자고 다닌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참 철부지처럼 살아야 되는데 얘는 굉장히 어른처럼 산다는, 뭐냐면은 그냥 그 얘기예요. 네가 편하게 사는 이유는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가 막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막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막 살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환경이 불우한 친구들이 사춘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사춘기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주옥 같아지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게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나는 이 영화에서 딱 하나 아쉬운 걸 잡으려면은, 아빠가 딸내미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목을 잡는 장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씬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나는 그러지 말고 들어가서 엄마랑 싸우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빌런으로 따지면 엄마가 최종 빌런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그냥 확 넘어가 버리니까 어느 갈등구조 없이 넘어가는데, 아빠가 바뀌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요번에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라고 엄마랑 뭐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라도 한번 들려준 다음에 넘어가면은 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린이극처럼 확 착해져서 넘어가 버리니까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근데 양아원님 얘기한 뭐 청소년 사춘기 이런 게 네. 일반 가정이면 그런 메시지가 맞는데, 이 영화가 특별한 건 장애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애가 자기 꿈을 못 펴고 이런 문제면 우리들이 가정 탓을 할 텐데, 이 영화는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그쵸. 이거는 그러니까 숙명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 엄마의 태도도 얘가 하는 일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엄마를 전 좀 덜 밉게 보는 게, 이 삶에서 가족 일원으로서 얘가 없으면 이 삶이 유지가 안 되고, 이 루틴이나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영화가 특별한 건 엄마의 태도도 그렇고, 부모님이 되게 철없이 보이고 그런 것들도 일반적인 가정의 그런 부모에 대한 자녀 이야기에 쓰는 메시지가 바뀌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들은 그 삶을 그렇게 사는 거고, 사실 우리가 최초로 눈으로 보는
농인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또 그 안에 있는 정상인인 그 비장애인 자녀가 그 삶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저희가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음악 영화적인 외투를 펼치고 있고 사실 서사도 되게 뻔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죠. 되게 어떤 애가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데 자기 재능을 갖고 성장을 하면서 가족이 행복해진다라는 흔히 있었던 아니면 음악 영화로 봐도 어거스트 러시나 아니면 뭐 원더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조나 이거는 되게 보편적인데 이 영화를 다르게 해주는 건 우리가 처음으로 농인 가족들을 디테일하게 보고 있는 그런 걸 처음으로 선사하는 거예요. 되게 진짜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영화는 다른 영화랑 확실히 달라지고 사실 음악 영화로 보기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거 공감해요. 여자 주인공이 완창하는 노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친구가 우선 제가 이 영화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 하나는 이 모든 걸 극복하고 하는 과정이 노래고 중요한 건 이 여자 주인공이 이 힘든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노래의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 태어났다라는 게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그런 환경인 사람이 있을 확률도 적고 또 이 영화의 태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음악 선생님이 너 노래 한번 하는 걸 한 번 듣더니 넌 버클리음대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전 영화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이 영화가 환타지로 보이지 현실적으로 안 느껴졌어. 왜냐면 뭐 재능이 있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경쟁해서 가는 게 버클리 음대일 텐데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영화가 해소를 못한 건 얘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 천재면 그걸 증명하는 장면이 있어야만 해요. 노래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건 드림걸스의 리슨 같은 노래거든요. 비욘세가 그 영화 전체에서 노래도 잘하고 예쁘지만 예쁜 외모 때문에 항상 리더지 노래는 못하는 애야라고 사람들 계속 무시하는데 얘가 솔로곡 리슨을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각성해서 노래도 이렇게 잘하는 애가 증명이 되니까 영화가 음악 영화로서도 힘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저는 코다에서는 첫 그 수업 때 그 긴장 풀고 첫 노래 확 발성 확 지를 때 한 번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그때 와 이 여자 주인공 노래 잘한다 했는데 그 이후로 완창한 곡에서 노래를 정말 이 사람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없었어. 근데 이 영화는 이 천재인 음악성 하나로 가족도 해소하고 막 이런 게 때문에 되게 환타지처럼 보여서 저는 이 영화가 좀 싫었고 하지만 이 영화가 놀랍고 가장 긍정적인 건 우리가 처음으로 목격하는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관심이 있었겠어요. 뭐 저들이 성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저들이 바라보는 음악, 노래,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또 영화가 뮤트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장면도 그렇고 그런 영화라서 되게 이 영화가 유일한 유니키한 면은 있지만 저는 메시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환타지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그런 면에서 보면 목이 메이셨어요. 네, 더 파더랑도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테일과 네. 우리가 못 봤던 거를 저는 보여줘요. 사실 그런 그 학교에서 발표해야 할 때 장면 같은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왔을 때 재미있는 해프닝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인데 영화를 통해서 저렇게 했구나라고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은 신선했고 또 그게 심적으로도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제가 보기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데 이 얘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아무도 안 봤을 거고 인간극장. 그래서 이 영화가 잘한 건 요거를 대중영화로 바꾸면서 음악이라는 소재랑 어떤 요런 걸 잘 섞었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은 걸 관심 갖게 해준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완전 최초의 원작 이제 소설이 그 베로니크 플랑이라는 작가의 수와 소리 사랑의 베로니크의 코다 다이어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길어요. 네, 이게 베로니크 작가가 이게 실제 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구나.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의 소설을 이 사람이 그 원작 미라클 밸리의 감독 밑에서 이게 도움 주고 있을 때 그 사람 딸인가가 아마 시나리오를 썼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각색한 거라 소설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제 좀 표현이 됐을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뭐 각색하면서 또 많은 네. 것들이 차이가 있겠지요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죠. 좀 재밌었던 장면은 사실 그 오디션 장면에서 그거 미스터 V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거 야, 저는 나탈 건인데 너무 극혐 저는 그 장면 전체가 너무 싫었어. 가족이 몰래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기회를 몇 번을 줘. 그리고 여기서는 지연아. 그냥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원작에서는 네. 이 사람이 멈추고 자기 실수했다고 격했다. 그리고 얘한테 와가지고 얼굴 붙잡고 제대로 그러니까 완전 코미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가버려요. 여기 원작에서는. 내 모든 걸 걸고 와서 정신 차려 막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나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이지. 차라리 그렇게 위트 있게 갔으면 좋겠는데 버클리 가는데 기회를 몇 번을 주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너무 호의적이야. 이게 처음 오자마자 한 번에 밀린 거죠. 처음 오자마자 30분 늦었는데 오디션 보게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네. 네. 근데 이 영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말씀하신 대로 음악 영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약해. 음악을 기반으로 한 영화에서 이런 스토리가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의 절대성을 증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보는 입장에서 와 노래 미치게 잘하는데 이래야지 공감이 가는데 이제까지 음악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면에서 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이거 현실에 좀 붙여보면 생각이 드는 게 장애에 대한 얘기를 뭐 최근에 장애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있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존재는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지 막 엄청나게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는 불편함에 대한 거에 어필인 것 뿐이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닌데 그걸 어떤 프레임에 실어가지고 저는 딴 건 필요 없어요. 도움이 옛날 그 말 있잖아. 동네하면 못할 만큼 쪽박은 깨지 말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은 상대방의 쪽박을 깨 버려야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난 그거는 잘못된 태도라고 봐요. 오히려 이 영화 보면서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데 안 다음에 결정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기 기준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니까 사실 진실된 목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희들이 지금 편리를 느끼는 수없이 많은 것들 예를 들면은 그 지하철 엘리베이터 그렇죠.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도 제가 다리 부러졌을 때 사용을 했었지만 너무 편리하고 그게 없으면 너무 불편한데 있고 없고 차이인데 지금 보면 거의 항상 사용하시잖아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되게 많이 편리하게. 사용하시죠. 근데 그거 만드는 거는 장애인분들 투쟁해가지고 결국 설치를 그분들 싸울 때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그때 근데 이런- 어떤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사실 그게 계단 옆에 이렇게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편리하긴 한데 심리적으로 되게 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추락사 되게 많이 그러니까 써요. 엘리베이터가 차라리 낫지. 에스컬레이터 그걸 말하는 거죠. 리프트. 리프트는 맞아요. 아, 그건 너무 왜냐면 좀 특히 생각- 그거 음악 나오잖아요. 다 쳐다본대요. 따르릉 띠리리리. 아 되게 만든 사람이 감성이 그러니까, 감성이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관우님 말씀하셨나? 엘리베이터 타는데 노인분이랑 장애인분들이 타는데 노인분들 다 타니까 장애인분한테 다음 거 타시라고. 맞아요. 야 이거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계속 투쟁하는 거, 시위하는 것도 뭐 사실 기본권에 관한 거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편리하고 그분들은 생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왔겠냐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반론이 모든 이의 출근 시간을 막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얘기한 사람이 민주주의와 공리주의를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공리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난 그거예요. 10년을 넘게 100년을 넘게 소리를 질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거죠. 윌 스미스 마찬가지고요. 때렸잖아. 근데 왜 때렸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때린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돼버리니까 이게 옳은 의사표현이고 이게 토론 방식인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논조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파업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노조들 파업하면 아니 너들 때문에 우리 출근을 못하고 지금 생사를 걸린 사람들이 못 가고 있다 다친 사람이 대중교통 못 이용한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사실 파업하고 하면 우리도 응원하잖아요. 교통노조 파업하면 너무 심했다. 정말 청소부들 환경미화원들 파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단지 파업해서 불편한 것만을 갖고 이렇게 편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어떤 그 특히 그 자기 직책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제일 좀 짜증나는 건 저도 항상 말하는 건데 약자라고 해서 소수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이번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런 물타기. 그건 누가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둘의 얘기를 들을 때는 이런 말이 통할 수 있는 거지. 단체로 저렇게 어떤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약자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그게 이제 언더도그마라고 하는 건데 아니 여기에 적용시킬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맞습니다. 전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천실히 사실 코다라는 이 영화 같이 의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다른 영화랑 비슷한데 달라. 저는 그리고 사실 이 영화 저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 남녀 관계가 급격하게 친해지고 사실 해소가 되는 것도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그냥 풀어버리는 게 10m면 그러면 하죠. 아니 그게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탑 훈련. 아 그래? 근데 나는 제일 무서운데. 뛰어내린 다음에는 뭐 위험한 상황에서 사랑이랑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전에 너무 막 끌려다니거나 이것도 그렇고 그 어떤 그리고 그 둘의 전사도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도 이 여자에 호감을 가질 뭐가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사람이 측은지심이나 미안함만으로 연애를 하면 안 돼요. 이 영화가 이상한 게 미안해서 너랑 사귀어야 돼. 박사. 아니 이상한 그래서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상대방이 불쌍하다고 연애하고 미안하다고 연애하는 건 아니죠. 그 호감을 영화가 표현을 안 하는 거랑 아니 이게 자세히는 표현 안 했지만 그 말이죠. 레슨 너 멋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 그 어렸을 때 그런 기억도 그런데 저는 그런 거 느꼈거든요. 뭐냐면 그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노래할 때랑 이런 때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어느 한순간이 영혼처럼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한번 넣어야지. You are my destiny 하나 넣었어야지. 노래 부를 때. 하고 사실 이 영화가 그 제가 또 걸리는 게 두 개가 더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두 번째 스푼. 이 여자 주인공이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 거 영화에 잠깐 나와요. 근데 진짜 자기가 너무 좋아서 흥얼거리는 건지 이제 노래가 자기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돼.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거랑 부르는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노래를 막 너무 부르고 막 좋아하고 이런 거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합창단을 원래부터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용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생각도 없다가 좋아하는 남자 때문에 가입해놓는데 그러면 명분도 약해지고 얘가 정말 노래를 좋아했다는 게 그것 때문에 약해지니까 이 친구가 진짜로 노래를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음악 천재의 어떤 서사에서도 좀 놓친 게 있고 영화에서 가장 큰 단점 중 하나 첫 번째 스푼. 제일 큰 문제는 아니 이 가족이 얘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업으로 먹고 살잖아. 유일한.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친구가 없으면 어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친구 태어났을 때부터 한 5세 미만까지는 어떻게 살았어? 첫째 키울 때 어떻게 살았어? 애 태어나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분명히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첫째를 어느 정도 키우고 애가 자기들을 통역해주는 기간까지는 아무리 짧게 봐도 10년, 10년은 된다고 치면 그렇게 가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가 대학에 간 다음에도 그 방법으로 회귀하면 되잖아. 근데 이 영화는 마치 얘가 태어날 때부터 통역을 해준 것처럼 마치 존재감을 해버리니까 얘에게, 그러니까 꼬마에게 부담을 주려고 그런 건 알겠지만 사실 그 정도 가정이면 유지가 될 수가 없어. 어업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엄마가 내가 미웠던 거예요. 자꾸 얘를 보내줘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아니 너 나쁜 그러면 그 영화 전체가 이런 톤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이 톤에서 엄마가 맞는 거죠. 아니 맞는데 나 그냥 미워 보였다고. 어차피 전사가 없으니까 막 던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면 거기에 케어해. 할머니는 정상이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배를 했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감독도 느낀 것 같아. 빌미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오빠가 싸우면서 너 태어나기 전에 우리 잘 살았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방법은 얘기를 안 해. 비밀. 아니
그러니까 나 그래서 너 없어서 잘 살았어. 너 나 무시하잖아 할 때 그걸 얘기를 하려나 보다 기대했는데 그 얘기는 딱 넘어가고 너 없어도 잘한다고 가라고. DDR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DDR 가볼까요? 예. DDR은 이제 이분이 마리우스 드브리스라고 1961년생 영국 음악 프로듀서 작곡가인데 이분이 이제 라라랜드 총괄 음악 감독하셨고 영화 물랑루즈 음악 감독하셨고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도 음악 감독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네트죠. 그지가 예. 음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레고 무비 2.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어벤져스라고 1998년에 우마 서먼이랑 랄프 파인즈랑 숀 코넬이 나온 영화 있어요. 영국의 그 첩보 요원들인데 기상 공격하는 네. 그거 나오는. 네, 그것도 그거 슈퍼바이저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게 음악 프로듀서예요. 그래서 마돈나, 데이비 보이, 유투, 뭐 비욕 같은 사람들 프로듀서 담당했었고 이번 영화에서도 마빈 게이나 뭐 데이비 보이, 조니 미첼 같은 유명한 뮤지션들 음악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런 뮤지컬에서 기존곡 쓰는 뮤지컬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그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곡을 고르고 가사하는 걸 봤을 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영화들이 다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 참 특히 바줄러만 영화에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네. 로미오 줄리엣이랑 물랑루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라라랜드에서도 가사가 있는 노래들에서 이분이 슈퍼바이저를 한 것 같고 네. 하여튼 음악에서는 네, 그래서 뮤지컬 영화에서는 기본빵 이상 하시는 분 같고 또 뭐 앞으로 무슨 작업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뮤지컬 연락해봤어요. 카톡이 안 돼가지고. 그건 텔레그램 그러면 지워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분이고 연륜은 좀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뮤지컬 음악 영화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봐도 되겠다. 사실 개인적으로 물랑루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기치기치야야 짜짜. 일단은 그 드라마 구성도 좋은데 곡도 너무 편곡을 잘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응원하는 마리우스 드브리스라는 영국의 음악가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름도 라임을 맞췄어. 응. 마리우스 드브리스. 알았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북한이야. 알았어. 하여튼 잘 들었고요. 좋습니다. 오늘 코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어요. 하여튼 음악 영화. 근데 하여튼 음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되게 좋게 본 영화인 건 사실인 것 같고 사실 뭐 우리가 뭐 오스카에 대해 작품성에 대해서 막 얘기할 그건 아닌 건 확실히 합니다만 조금 좀 의아한 건 저는 사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누구에게나 좀 보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번부터 뭐 별점이나 평점 남기면 이게 잘 기억도 안 되고 그 돈으로 매기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시스템을 바꿔서 그냥 심플하게 우리들이 이 영화를 추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썸즈 업 다운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추천을 할 거면 올리고 별로면 내리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설명을 하면 되니까요. 자, 손을 모아볼까요? 자, 코다 이 영화를 주변 사람에게 추천을 할지 안 할지 저희가 썸다운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갑자기 반골 기질이 나와가지고. 엄마가 사람 많은 데가 가요. 내려버렸어요, 잠깐. 좋습니다. 4명 만장일치 100%로 추천을 하는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또다 많은 분들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런타임도 별로 안 길고 저는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영화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영화는 제 개인적인 호감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타이카 와이키키의 뱀파이어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를 얘기했었는데 그건 좀 비주류인 영화고 좀 이번에 오스카 특집도 있고 해가지고 조조 래빗이라는 영화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보고 얘기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 편은 조조 래빗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겠지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